오보이 수령님이 그리고 전 책임서기 지영님 왔습니다. 여기에 전희정 동무하고 변병인 동무 같이 왔습니다. 오보이 수령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였던 김순희, 배명희, 김강실 동무랑 김용희, 김명수, 김송혜 동무들도 모두 수령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우리 선인단 축하단 성원들도 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령님, 뵙고 싶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령님 생각은 더 간절합니다. 오늘도 오보이 수령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뜨겁게 오려있고 인민사랑의 전설이 가득 찬 금수산 백양궁전을 찾으니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정욕적으로 영도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을 배우는 것만 같아서 모두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우린 미처 몰랐습니다. 80고령의 나이에 건강이 나빠지시고 겹쌓이는 과로로 힘도 쉬었지만 우리가 걱정할 바가 집행일을 감추시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신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수령님은 한 생을 인민의 수령으로 불같이 사셨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금수산 태양궁전. 동지들은 아마 우리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떻게 일도속이 되었는지 다 모를 것입니다. 사실 오보이 수령님께서 당시 금수산 우사당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내각 청사에서 직무를 보시면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대표단도 만나주셨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항일의 그날에나 전하의 그날에나 또 전후복구 건설의 그날이나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사업하신 오보이 수령님께 늦게나마 집무실을 새로 지어드리기로 하고 건설 형성도안을 몇 번이나 수령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아직 인민들의 살림집도 넉넉하지 못한데 자신의 집부터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그냥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던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수령님을 공화국의 첫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면서야 헌법에 따라 주석부 건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제야 수령님께서는 법이 그렇다니 할 수 없구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76년 12월 17일 당시 금수산 우사당에서의 첫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 주석으로 높이 주시하신 때로부터 주석부 건설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위대한 장군께서 많은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3년 전부터 평양시 주요 지점의 공기 상태, 수질 상태를 세계적으로 조사하셨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태양궁전 자리가 모든 지표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위대한 스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 보고 자료를 보시고 그것이 바로 금산이라는 거 아주 명랑자리다 하시면서 모란봉도 금수산의 한계 봉우리라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가 주석부 건설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이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나와보시고 정말 명당 자리에 아주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석부 붕전이라고 하지 말고 금산 의사당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오랫동안 사업하시면서 우리 민의 행복과 또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 주신 금수산 의사당.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사람들을 다 만나시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시책들을 그 얼마나 많이 내놓으셨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인민이 정말 심장 속으로 가다앉던 신년사를 비롯해서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 통일,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강령적인 연설들, 또 몸소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은 또 그 얼마입니까? 참으로 금수산 의사당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헌신과 로고가 집대성된 혁명의 성지, 인민 사랑의 집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강사 김금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오보이 수령님께서 한생도로 갖고 오신 시험 버전입니다. 사실 저 자리에는 직무의 요가 시간에 수령님께서 산책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할 수 있게 수삼나무며 방울나무 그리고 화단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수산 우사당으로 집무실을 옮기시고 정원을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정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시험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은 금수산 우사당으로 외국인들도 찾아오겠는데 시험 버전을 만들면 대비 냄새도 나고 해서 지금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의향을 수령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나한테서 대비 냄새가 나면 뭐라는가?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리고 시험 버전이 있어야 자신께서 나라의 전반적인 용사 실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수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었는가? 수령님의 뜻대로 정원을 시험 버전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수령님께서 산책을 하시며 조금이라도 피로를 푸셔야 할 정원이 시험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험 버전 작업 반장을 하였던 어머니도 지금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시험 버전 작물 배치안을 보아주시면서 우선 콩을 심으라는 것, 그러되 여러 품종의 콩을 시험 재배해보자고 하시면서 많은 콩종자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보내온 콩종자와 함께 기술 자료들도 친히 보내주시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먹는 기름이 녹록지 못하니까 시험 버전의 콩을 위주로 심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댔습니다. 물론 기름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시험 버전이 새로 개간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먼저 콩을 심어서 땅을 골구자는 과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미처 몰랐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버전에 20여 종의 콩을 심었으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 한 해 동안에만도 수십 차례나 콩포전에 나오시어 자신께서 직접 콩포기를 뽑아 두시고 콩꼬투리까지 헤어보시면서 콩 재배 방법을 연구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농사 방법을 배워주겠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경지 면적이 적은 조건에 맞게 2모작 3모작을 해서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험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버전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작으로 얼강레이를 심고 후작으로 모미를 심는 그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알곡대 알곡 2모작 시험을 했으며 남새 3모작으로 양배추, 어이, 가을배추를 심어서 정보당 수백 톤 내므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남새 3모작 시험을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시지 않은 작물이 거의나 없습니다. 온 나라를 돌보시는 우리 수령님께 어디 시간이 있습니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른 새벽에도 나오시고 외국 대표단을 만나시러 비행장으로 나가시는 그 짧은 시간에도 들리시었고 어느 협동농장을 현지지도 하시고 돌아오시는 저녁녘에도 심지어 자신의 탄생을 마저 포전해 나오시어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농사일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한 가공원에서 연구한 종자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 종자가 어떤가 한번 나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몹시 불편하신 몸이어서 제가 어버이 수령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꼭 나가셔야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셔도 되겠는데 오늘만은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꿔야 한다. 내가 있는 기간에 하나라도 더 시험을 해서 농장들이 도입을 해야 인민들이 구독을 보게 된다으며 힘들어도 어서 나가자고 하시며 끝내 포전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그때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자신이 건강을 돌보시지 않으시니 이때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수령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험 포전에 이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농작물의 생육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이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지
그러나 혁명가는 생을 마치기 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께서는 힘들어도 먼 훗날 우리 민들이 여기 찾아보고 많이 배울 수 있게 더 많은 작물을 심고 갖고 보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후대들이 먹을 걱정 하지 말고 락을 누리라고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영도자가 시험 포전을 꾸려놓고 농사를 지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시험 포전은 이 땅의 모든 포전들과 다 있다 있고, 오늘 벼농사, 콩농사, 남새농사의 차장찬 결실은 바로 이 시험 포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자신의 손으로 포전을 다루시며 연구를 하시고 또 농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나라 농장벌을 끝없이 찾고 찾으시었으니 우리 민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그리도 걱정 많으시고 그리도 마음을 많이 쓰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금수산 태양궁전 궤도전사 안연들입니다. 오늘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는 우리 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진보적인 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버이 수령님을 못 잊어 찾는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까지 합쳐 우리 수령님,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20년 전 그날
정말 오보이 수령님께서 금수산 의사당 집무실에 남기신 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또 한 번 울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수십 년간을 정말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신 금고에는 김책동지와 찍으신 한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하기에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남기신 금고에는 돈 한 푼 없지만 억만금의 제부가 들어있다고, 우리 수령님의 동지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1985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일면서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제가 밤새워 일하신 수령님이 건강이 걱정되어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창문 쪽에 놓여있는 포대경으로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었습니다. 포대경이 태성산 방향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령님께서 태성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포대경으로 여기저기를 조절하시며 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동무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아 포대경으로 다가가 들여다보던 저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태성산이 눈설경을 바라보고 계신다고만 생각하였던 저희 눈앞에 추삭봉마리에 세워진 투사들의 모습이 안겨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포대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는 저를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한 해 뒤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나를 받들어 싸우던 전우들의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고, 너무 일만 시키다가 먼저 간 것이 가슴이 아프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더 위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조직비서가 그들의 모습을 동상으로 세워주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서 내 곁에 돌아온 것만 같다고 눈물을 삼키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한 동지의 세계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전사들이 생일날이나 희생된 날이 오면 꼭꼭 잊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혁명별사릉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곤 하시었습니다. 동지들, 1992년 4월 22일 저는 이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당시 금수산 우사당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님께서 대원수별이 빛나는 군복 차림을 하시고 집무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보초를 서면서 사복 차림을 하신 오보이 수령님의 모습만을 보아던 저는 대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비합는 순간 백전노장의 거룩하신 영상이 뜨겁게 안겨오는 군복 차림이어서 숭엄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령님께서는 오늘 대원수와 보초병이 나란히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저를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 달려가고 싶었지만 보초소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을 헤아려보신 수령님께서는 옆에 있던 부관 동지에게 보초를 교대해 주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일꾼들이 대원수 칭호를 받으신 오보이 수령님께 대원수복을 만들어 올렸지만 수령님께서는 아직 나라가 통일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원수복을 입겠는가 하시며 그것을 입는 것을 굳이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오보이 수령님께
대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역사문헌으로 꼭 후세에 남겨야 한다고, 오늘은 구총을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씀 올렸는데, 구총이 수락돼서 수령님께서는 대원수별이 빛나는 군복 차림을 하시고 저와 같은 평범한 군인과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당시 금수산 의사당의 군의 도로가 터갈라졌댔다는 것을 피눈물이 바다를 이루던 그날 어버이 수령님을 찾아뵈오면서 직접 목격했으라고 봅니다. 사실 어버이 수령님을 먼 가까이 모시고 사화했던 일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을 뵙자고 찾아오는 도로를 번듯하게 꾸리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나 도로 포장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준비해놨던 자재들을 몽땅 살림집 건설장들에 보내게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수령님께서 지방의 현지들을 나가신 기회에 공사를 와닥닥 해직기로 토론하고 공사를 몰래 벌려놓았습니다.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들을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일정을 앞당겨 급히 평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몹시도 대노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일꾼들을 부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그만큼 말했는데 왜 공사를 벌려놓았는가 하고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일꾼들이 외국의 국가수반들도 찾아오는 길이어서 그랬다고 어물어물하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 포장도로를 보러 오는가? 나를 왜 그러는 것은 알지만 인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죄스럽다고 하시며 이런 데 쓸 자재가 있으면 산간마을 학교길 하나라도 더 포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금수산 의사당 군의도로는 끝내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조사를 하는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 가슴에 달려있는 2개의 용메달 중 하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인민군대 싸움 준비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3년 어느 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금수산 의사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연구 제작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그리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수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서곤 합니다.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제품들을 인민군대 싸움 준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농촌에 나가면 나를 보고 다이아, 농약, 기름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동무가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어버이 수령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지들,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먹는 문제에 대하여 그 얼마나 마음을 써쓰시며 군복 입은 저를 농사를 연구하는 데 돌리시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수령님의 믿음과 강력한 당부를 지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꼭 수행하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금수산 태영궁전에 있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용하시던 열차를 볼 때면 눈물이 앞섭니다.
1993년 8월 31일 이른 새벽 6시경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밤새껏 열차를 타시고 연백벌에 나오시어 농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날 열차 안에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도 하시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보이 수령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 차려진 소박한 식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발칵 나왔습니다. 그러는 저를 바라보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연백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는가 하시면서 정시 수저를 두시지 못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 다 맞으시며 험한 눈두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열차 안에서 식사하시는 동안만이라도 편하시기를 바라였건만 열차는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얼핏얼핏 지나가는 우연한 연백벌을 바라보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깃국만 먹일 수 있다면 주석을 그만두고 여기와 항해남도 농사 고문이 되고 싶다고 하신 말씀 눈에 훅이 들어가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인민 사랑의 증견자인 사적 열차. 위대한 생애 좋은 기간 그 열차를 타시고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찾으신 길, 거기다가 외국 방문 로정까지 합치면은 지구를 9바퀴 이상 돈 것과 맞먹는 36만 8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열차를 집무실로 여기시고 한평생 인민이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존희정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7년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지또를 만나셨습니다. 지또 대통령은 블록 불가담 운동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분열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수습방도를 모색하느라고 고심하다가 위기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도는 오직 조선에 가서 김일성 동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지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 의사단에서 지도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지도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 동지,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울럭불가남 나라들끼리 싸우게 하여 분열이 위기에 처했는데 저로서는 이 분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도 대통령이 설명을 들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심할수록 울럭불가담 나라들은 자주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최고위급 회의는 못 열더라도 총리급, 부수관급 회의를 자주 열면 울럭불가담 나라들이 의견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다른 나라의 고위급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을 자주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울럭불가당 운동의 강화 발전과 세계 자주화 위협에 불멸의 공헌을 쌓으신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오보이 수녀님께서는 한평생 낮 시간에 보내신 그 엄청난 시간을 밤 시간에도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하루 사업을 마감하시고 새벽 5시면은 아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새벽녘까지 사업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며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수령님, 밤이 푹 깊었습니다. 이제라도 잠시 쉬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면 우리 수령님께서는 고맙소.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인민들이 생활도 아직 녹록하지 못하니 잠이 오지 않는구만.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우리 인민들이 잘 살게 될 때 그때 잠도 실컷 자고 휴식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온 밤 꼬박 세우시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어버이 수녀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렸을 때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지 못하는 조국 통일에 대하여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면서 혁명이 잘 돼야 만수무강도 된다고 하시면서 현지 지도를 떠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오보이 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일꾼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본 다음 모두 방이 비어있고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집무실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수령님께서는 장군님이 건강에 대하여 몹시 근심하시면서 자신께서 이제는 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오보이 수령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수령님께서 주무시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빨리 수령님께 전화를 연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이제는 주무시겠으니 장군님께서 꼭 주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동무들은 어쩌면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고 하시면서 어서 빨리 수령님께 전화를 연결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이 망설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장군님께서는 자신보다도 수령님께서 쉬셔야 한다고, 자신께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또 밤을 지새울 수 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두 분 사이의 전화는 연결되었고 그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사이에는 사업 토의가 새날이 밝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수산 우사당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부르던 수령님 몸 가까이 모시고 싶어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쇼
저 화면이 오보이 수령님께서 몸소 가꾸시던 금산 태양궁전 포도원입니다. 제가 그 포도원 작업관자입니다. 원래 우리 포도밭은 풀 때만 무성하던 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다가 아무도 심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왜 이 땅을 아끼실까 하고 늘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몸소 우리들이 일하는 데 나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다가 왕포도를 비롯한 새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자고 그러시면서 포전 이름도 합당강 시험포전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포도를 말하면 어느 한 나라 식물학자들이 오보이 수령님이 공강장수를 념원하여 상가 올린 9가지 품종의 수백 그루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보이 수령님이 높은 뜻을 받들어 포도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불같았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언제 포도를 키워봤습니까?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도 심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포도 한 나무에 비료는 얼마 주고 퇴비는 얼마씩 주며 포도나무 모양 만들기와 가지 자르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정말 포도나무 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집무실에서 밤이 깊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포도 재배 기술 자료들을 빠짐없이 연구하시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머나먼 현지 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을 돌아오시면은 그 길에서 쌓여진 피로도 부시지 못하시고 우리 포전부터 찾으시어 그동안 포도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포도나무 생육에서 다른 증상은 없는가, 정말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이 이뤘던 크나큰 노고 속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땅에서도 왕포도를 비롯한 새 품종의 포도나무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풍토순화되어 오늘은 온 나라의 포도숲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자 반장동무 얘기를 듣고 보니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초절미를 수확하던 날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정말 그날은 명절날 같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수확한 포도들을 포도밭 앞도로에 모두 쭉 다 전시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놓고 포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모두 전시해 놓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막 먹고 싶었습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포도들 앞에 다가서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한 송이 한 송이 포도들을 다 맛보아 주시면서 이건 정말 달구만, 한 알에 15g 나가는데 이 포도 이름을 대성 큰 붉은 포도라고 이름을 짓자. 달달해서 아이들과 늙은이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이 포도는 한 알에 18g 나가는데 새콤하고 달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 포도 이름을 대성 큰 고문 포도라고 이름을 달아주자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크고 탐스럽게 생긴 세 송이 포도를 가리키시며 이 종자들을 많이 심으라고, 겨울에 온실을 짓고 묘목을 속성으로 생산해서 온 나라에 다 퍼줘서 우리 민들이 다 먹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그 포도원으로 자주 나가곤 하였습니다. 몸소 포도 송이를 따시어 저에게도 주시고 자신께서도 맛보시면서 조선 포도가 정말 맛있다고, 이제 소리를 맞으면 더 맛이 좋은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이 자애로운 그 영상을 저는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소구하신 그 해에 포도가 아지마다 얼마나 주렁주렁 달렸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오보이를 잃은 크나큰 상실이 아픔을 이겨내시며 우리 수령님이 보고 싶으시오 찾고 또 찾으시던 장군님께서 어느 날 포도원에 이르시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6월의 대학뼈 속에서 수령님과 함께 몸소 포도밭김을 메시면서 포도는 제 손으로 따야 제맛이 난다고 포도밭을 잘 갖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이 그 말씀을 되새기시는 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습니다. 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하셨다고 빨리 포도를 수확하여 다가서와 유치원들에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대원 스님들이 사랑 여린 포도들이 다가서와 유치원들에 가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5살이었는데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그 포도를 안고 만수대 언덕에 올라갔댔습니다. 초록던 그 시절 그 포도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안겨졌는지 그것을 다 헤아리기는 너무도 어린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대원 스님, 아버지 장군님께서 이 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포도를 잡수십시오. 하고 말씀 올렸습니다. 동화책에서처럼 대원 스님의 집에서 딴 약효가 있다는 왕포도를 드시면 금시라도 깨어나시어 저희들을 반겨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대원 스님의 동상 뱃도루에 눈물에 젖은 꽃다발들과 꽃송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저희들은 발뒤축을 들어 포도송이들을 올려놓고 대원 스님 하고 목매어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저희들은 당제 5차 대회 때 소년단 축하문을 낭송하던 일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대원 스님께 소년단 넥타이를 매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대원 스님께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제 5차 대회를 앞두고 한창 축하단 연습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 친히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전화기 앞으로 달려온 우리들에게 너희들이로구나. 너희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챙챙한 목소리로 축하문을 읊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안겨주신 아버지 원수님, 당중앙위원회 창가에 서시어 장대째 위에 높이 솟은 우리 학생 소년 궁전의 불빛만 바라보시고도 하루 피곤이 다 풀린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 하기에 우리들은 소리 높이 부르고 또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붕. 드디어 축하문 낭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아버지 대원 스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잘한다, 잘해. 이제 대회장에서 다들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린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콩콩 뛰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당제 5차 대회장에 입장한 우리들은 아버지 대원 스님 앞에서 씩씩하게 축하문을 낭송했습니다. 백전대승의 조선노동당을 세워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소년단원들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원수님께 승리자의 대회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강
오보이 수령님께서 그렇듯 우리 축하단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셨기에 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겨있던 어느 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첫 선연단 저희 방문 대표단으로 바로 우리 축하단 아이들을 오보이 수령님의 용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백연이 김혜육 동들도 갔댔는데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1994년 정말이지 조선 지식인대회와 사로청 제8차대 전국농업대회장에서 우리들의 축하문 낭송을 들어주시며 제일 먼저 박수도 쳐주시던 아버지 대원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수대 언덕에 오르고 떠올라 아버지 대원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린 그때 텔레비전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저기로 갈 수 없을까? 우린 가면 안 될까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너무도 크나큰 슬픔을 안으시고 어젯밤도 꼬박 세우신 아버지 장군님께서 글쎄 뜻밖에도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조선 선연단 축하단 아이들은 수령님께서 잘 아시는 아이들이라고,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출연 모습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곤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축하단 아이들이 얼마나 수령님을 그리워하겠는가고, 그 아이들이 수령님을 찾아뵙게 하자고, 그러되 수령님 앞에 입고 나섰던 선연단 축하단 옷차림 그대로 수령님 앞에 가면 아마 우리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만나 뵙고 싶어 하던 아버지 대원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린 아버지 대원수님 곁으로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대원수님을 멍내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우리 축하단 아이들을 그처럼 내세워주시는 어머니 수령님을 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령님을 못 잊어 이렇게 그리움의 시와 노래를 안고 왔습니다. 뵙고 싶어 뵙고 싶어 금수산 태양궁전 찾아갈 때면 태원수님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모두 반겨주셔요. 사랑둥이 귀염둥이 축하단 아이들이 왔다고 우리들의 신앙송도 들어주실 듯 잘한다고 잘한다고 제일 큰 박수도 보내주시며 아버지 원수님의 참된 아들까지 되라고
우리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남달리 기중히 여기시는 과학자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국가과학원의 한 로학자 선생님이 우리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록에 남긴 글을 전하겠습니다. 로학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보이 수령님, 오늘 우리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워 찾아왔습니다. 수령님, 생각이 나십니까? 미국 놈들의 악랄한 작동으로 해서 나라의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던 1983년 3월, 그런 속에서 책임소기 동지를 보내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살림집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의를 마치고 돌아온 책임소기 동지로부터 실태를 세세히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후리신 채 다들 과학을 중시한다고 말들만 하지 말고 우선 과학자 살림집을 건설해 줘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과학자 아파트가 생겨나고 그 사랑과 믿음의 집에서 제가 삽니다. 수령님, 방금 전 수령님을 배웠을 때 수령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집들이 춥지는 않은가 자꾸 물어보시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보이 수령님, 집이 춥지 않습니다. 그 은정태를 두고 길이길이 잊지 않으면서 꼭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수령님 앞에 맹세다집니다. 로학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적혀있지만 오보이 수령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책임소기 동지에게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살림집 형편을 보고받으신 날은 1983년 3월 24일입니다. 과학자들의 살림집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어 과학기지 총계획사판에 보시고 또 보시면서 과학자들의 살림집을 지을 자리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오보이 수령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없이 우리 과학자들이 하루빨리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야 내 마음이 좀 풀겠는데 라고 은영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역사적인 사판이 지금도 우리 혁명사적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판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보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2014년 1월 14일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도 보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4시에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원 책임일꾼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남다자는 조용한 밤에 깊이 생각해보니 과학자골이 이름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이제 아침 일찍이 과학원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 정말 이른 아침에 우리 과학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과학자 살림집 건설 형성 사판을 보시는 사진을 보시다가 지금 이 사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판이 있는 곳으로 원수님을 안내해드렸는데 원수님께서는 그 사판을 보시면서 위성과학자고리 건설 구상을 환하게 펼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원수님의 사랑 속에 위성과학자고리가 거의 다 일도섰습니다. 요즘 바다 향기 넘치는 바다 만풍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애쓰시던 수령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정말 명태를 실컷 먹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전화기를 드신 채 바다의 노래를 부르셨겠습니까?
뭐 어찌 그뿐입니까? 가득히 잡아놓은 물고기가 허실되지 않는지, 가공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인민들에게 공급은 제대로 하는지 마음 놓이지 않으셔서 또 현지 지도기를 떠나십니다. 그때 수령님을 모셨던 최영림 동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서호 수산사업소를 현지도 하실 때 일입니다. 그때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 또 명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여인들이 밖에서 명태 배를 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명태 배를 따면 우선 제대로 딸 수 없고 또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제 때 일본 놈들은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추운 겨울날 밖에서 명태를 따게 했다고 교시하시면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시면서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날 어떻게 하면 명태를 기계로 뗄 수 없겠는가 하는 데에서 밤이 지새도록 생각하시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제 재금 일꾼들을 부르셔서 명태 배를 따는 기계 설계와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스님 교시에 계신 이후에 평양기계대학에서 명태 배를 따는 기계를 제작 완성했습니다. 그 정형을 제가 위대한 스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다른 사업을 다 뒤로 미루시고 명태 배를 따는 기계를 나가 보셨습니다. 기계가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위대한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시고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1980년 겨울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서기로 있던 저는 오보이 수령부터 평양시 교회에 있는 상점에 가서 명태를 한 11만 킬로 사오라는 뜻밖의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고 상점에서 파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있는 어느 한 수산물 상점에 가니 마침 명태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스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명태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 명태가 좀 깨끗이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화물을 실었던 차에 그냥 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물에 좀 씻어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버이 스님께서 상점에서 파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어버이 스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시더니 해당 부문 일꾼들을 지금 당장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일꾼들이 막 달려와서 그 명태 앞에 섰는데 그들을 엄하게 질책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노하신 음성이 아직까지도 저희 귀에 찌렁찌렁 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상정 곁에 큰 가마 같은 물통을 놓고 절레절레 몇 번 헹구어서 놓았다가 팔면 인민들이 더 깨끗한 것을 사가겠는데 이것이 뭔가 인민성이 있는가?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스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맛좋은 명태도 더 깨끗하게 해서 공급하도록 하려고 그토록 애심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 또다시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창고마다 가득히 차여있는 물고기들 보시고 너무나도 기쁘시오. 오늘이 바로 대원수님들이 내문이 실현된 날이요. 대원수님들께서 이 흐뭇한 물고기 풍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평양에 가서 우리 다 같이 대원수님들께 중종이 보고를 올리자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우리 원수님께서 왜 현대적인 고깃배를 만들어 보냈소? 그 뜻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경의한 최고 사령관 동지 사령관 덕으로 우리 전령 병사들이 매일 물고기를 먹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8월 25일 수산사업소 어로 전사들은 한 몸이 그대로 수증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물고기 대풍을 안아오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령 김관수입니다. 1994년 4월 25일 이날은 다 아다시피 곤군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당시 금수산 의사당 앞마당으로 나오시어 우리 비행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비행사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잘해서 모두가 조국 통일대조에서 한몫 든든히 할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화폭이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군 군인들과 마지막으로 찍으신 사진으로 남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셨고 생애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것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 혁명령도를 준비하게 받들어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의 영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겠습니다.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만년 국보이며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 태양궁전. 이 태양의 성지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그리고 세계 혁명 속 인민들을 따뜻이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 계십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언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계시어서 우리 마음 든든하고 승리의 신심은 백배합니다. 그 영상 우러르면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모시는 것만 같아 기쁨과 환희 넘치고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 다 합쳐서 안겨주니 어느 하루도 감격의 눈물 마를 수 없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높이 모시어서 수령님과 장군님은 백두산 대국의 영상으로 영생하실 것이며 위대한 태양의 그 미소는 우리 민과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